오늘 한 시어머니가 쫓아낸 며느리의 재혼식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신랑 집 마당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게 다 뭐야? 몇 년 전 최정숙은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며느리는 우리 집 체면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집에 어울리는 며느리는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쫓겨난 며느리는 몇 년 뒤 시골 농장주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 알게 됩니다. 그 촌놈이라던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늘씨, 이제 시작입니다. 네, 여기서 다시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들려드리는 시니어 감성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쫓겨난 며느리가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쫓겨난 며느리의 재혼식에서 벌어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날 농장 마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5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농장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비닐하우스 옆으로 하얀 천막이 세워져 있었고 천막 아래로는 긴 테이블 여러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마을 아낙네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접시를 정리하고 꽃다발을 옮기는 손길마다 들뜬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의 경사가 있는 날이라는 건 마당을 채운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각 농장에서 한참을 떨어진 국도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최정숙이 천천히 내려섰고 선글라스를 코끝까지 밀어 올린 채 먼발치에 보이는 농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가면서 코웃음이 새어나왔죠. 그래, 여기라는 거지. 최정숙은 핸드백 끈을 어깨에 걸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으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시골 공기 속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최정숙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온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가 슬쩍 흘린 한마디 하늘이가 시골에서 재혼한대요라는 말에 최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죠. 그 자리에서 최정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쫓겨난 년이 촌놈이랑 재혼을 해? 잘됐다. 딱 제 수준이야. 주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아무도 말을 보태지 않았고 최정숙은 그 침묵마저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최정숙은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너 전처가 시골 농부한테 시집 간다더라 라고 말했고 박준호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정숙은 그 침묵이 못마땅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결국 어떤 꼴이 됐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농장 입구에 가까워지자 최정숙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비포장길 양쪽으로 늘어선 것은 최정숙이 예상했던 허름한 경운기나 낡은 트럭이 아니었어요. 대형 냉동 탑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차체마다 같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죠. 시선이 닿는 끝까지 트럭들이 이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 작업복을 입은 일꾼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정숙은 무심코 걸음을 멈추며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오늘 여기서 결혼식 하는 거 맞나요? 최정숙이 지나가던 마을 사람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강태석 사장님 결혼식이에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최정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마을 사람은 최정숙을 한번 훑어보더니 먼 데서 오셨나 봐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는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트럭들을 바라봤어요. 차량 번호판이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도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천막 쪽으로 발을 옮기면서도 최정숙의 시선은 계속 농장 곳곳을 훑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져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저장 창고는 마을 회관보다도 컸어요. 작업장 앞에는 출하 대기 중인 상자들이 팔레트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지게차가 오가며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 마치 물류센터 같았습니다. 최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었죠. 입술이 한번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를 채운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최정숙을 감쌌습니다. 테이블마다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과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단상 위에는 커다란 꽃 아치가 세워져 있었어요. 최정숙은 뒤쪽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최정숙을 알아보지 못했고 최정숙 역시 아는 얼굴이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태석.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들이 최정숙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이 근방에서 강태석 사장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농산물 유통이면 이 지역은 전부 강 사장님 손을 거치지. 옆자리 아주머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였지만 최정숙의 귓바퀴에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천막 입구 쪽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렸고 최정숙도 고개를 돌렸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최정숙은 그 걸음걸이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김하늘이었습니다. 최정숙이 기억하는 김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리던 여자였죠. 하지만 지금 천막 안으로 들어서는 김하늘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김하늘을 맞이했고 김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최정숙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 얹힌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시선은 김하늘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비웃음 대신 흔들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최정숙의 눈앞에서 김하늘이 웃고 있었지만 최정숙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명절마다 부엌에서 허리를 굽히고 서 있던 김하늘의 뒷모습이었죠. 그때의 김하늘은 지금처럼 어깨를 펴고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말끝은 흐려졌으며 최정숙이 이름을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김하늘이 박준호와 결혼한 건 28살 때였습니다. 최정숙은 처음부터 이 결혼이 못마땅했죠. 김하늘의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게 이유였고 혼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였으며 무엇보다 최정숙이 동네 모임에서 자랑할 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최정숙은 하객들 앞에서 우리 준호가 좀 봐준 거야 라고 말했고 김하늘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웨딩드레스 자락을 꼭 움켜쥔 채 웃음을 지었어요. 그날부터 김하늘의 시댁 생활은 시작도 전에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첫 명절, 김하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최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죠.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기름도 너무 많고.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해. 김하늘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할게요라고 대답했고 이미 접시에 담아놓은 전을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정숙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채널을 돌렸어요. 김하늘이 다시 부친 전도 최정숙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때는 친척들이 도착할 시간이었기에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최정숙은 김하늘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서였죠. 하늘아, 큰아버지 잠 비었다. 하늘아, 과일 좀 깎아와. 하늘아, 아이들 간식 좀 챙겨. 최정숙의 입에서 김하늘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김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고 친척들은 처음에는 미안한 듯 김하늘을 바라보다가 점차 그 광경에 익숙해졌습니다. 한 번은 최정숙의 시누이가 정수가 하늘이도 좀 앉혀서 밥 먹여라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최정숙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 우리 하늘이가 부지런한 걸 어떡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웃었고 김하늘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표정 없이 접시를 닫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김하늘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박준호는 늦잠을 잤고 최정숙이 김하늘에게 면박을 줄 때 박준호는 고개를 돌려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김하늘이 설거지를 끝내고 방에 들어오면 박준호는 이미 이불 속에 누워 있었죠. 한 번은 김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이 친척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좀 힘들어. 박준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요. 김하늘은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포기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며 두 손을 배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죠. 어둠 속에서 김하늘의 눈만 오래도록 감기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최정숙의 요구는 점점 세밀해졌고 김하늘이 해내야 할 일의 목록은 길어졌습니다. 최정숙은 자신의 모임에 김하늘을 데려가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하늘은 최정숙의 지인들에게 차를 따르고 과일을 깎으며 시중을 들어야 했죠. 최정숙은 김하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시집 잘 온 줄도 모르고 뭘 해줘도 표현이 없어. 그 말을 듣고 돌아온 김하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수돗물 소리만 들었어요.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김하늘의 숨소리를 가려주었고 김하늘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정숙이 김하늘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은 우리 집 체면이었어요. 김하늘이 입는 옷이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김하늘이 쓰는 말투가 체면을 깎는다고 했으며 김하늘의 친정 부모가 명절에 보내온 선물이 체면에 걸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체면이라는 단어가 김하늘의 어깨를 짓눌렀고 김하늘은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하늘은 참았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기를 기대했고 시간이 지나면 최정숙도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김하늘을 붙잡아 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김하늘을 가장 깊은 곳까지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정숙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최정숙은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죠.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며느리가 집에서 뭘 하는 거야?
김하늘은 그날 아침부터 박준호의 셔츠를 다리고 장을 보고 저녁 반찬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지만 최정숙의 눈에 보이는 건 소파 위에 놓인 빨래 바구니 하나뿐이었습니다. 김하늘이 어머님, 지금 정리하려던 참이에요라고 말하자 최정숙은 코웃음을 치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반찬이 이게 다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하늘은 대답 대신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정숙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렸죠. 이래서 집안이 안 되는 거야. 그때 현관에서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최정숙은 아들을 보자마자 준호야, 이 집 꼴 좀 봐라고 말했고 박준호는 신발을 벗다 말고 부엌 쪽을 흘끗 바라보았어요. 김하늘과 눈이 마주쳤지만 박준호는 시선을 먼저 거뒀고 엄마 밥 먹었어? 라는 말만 건넸습니다. 김하늘은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지만 고개를 숙인 채 국을 저었어요. 부엌에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남았고 김하늘의 등 뒤로 최정숙과 박준호의 대화가 웅얼거리듯 들려왔습니다. 최정숙과 박준호의 대화는 점점 또렷해졌고 김하늘은 국을 저으면서도 귀를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 큰집 제사인 거 알지? 이번엔 내가 직접 와서 봐야겠어. 하늘이한테 맡기면 또 창피당하니까. 최정숙의 말에 박준호는 알겠어. 엄마라고만 대답했고 김하늘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속이 뜨거운 건 끓는 국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큰집 제사는 일주일 뒤 토요일이었습니다. 최정숙의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고 김하늘에게는 해마다 가장 긴 하루였죠. 새벽부터 시작된 음식 준비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김하늘은 부엌과 거실을 쉼없이 오갔습니다. 상을 차리고 그릇을 옮기고 술이 빈 잔을 채우고 다 먹은 접시를 거두는 일을 김하늘 혼자서 해냈어요. 최정숙은 거실 윗자리에 앉아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틈틈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려 김하늘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마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듯이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자리가 마련됐을 때 친척들은 자연스럽게 둘러앉았습니다. 최정숙의 시누이, 최정숙의 조카 부부, 그리고 멀리서 온 사촌까지 15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긴 상 앞에 모여 앉았죠. 김하늘은 마지막으로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상 끝자리에 조용히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최정숙이 김하늘을 불렀어요. 하늘아, 거기 앉지 말고 큰아버지 옆에 물 좀 떠다 놔. 김하늘은 방금 앉으려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물을 떠서 큰아버지 앞에 놓은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하늘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최정숙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죠. 김치가 부족한데 부엌에 더 있을 거야. 김하늘이 김치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친척들의 대화는 아이들 교육 이야기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최정숙의 조카가 요즘 아이들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최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 그래도 너희는 맞벌이라 낫지. 우리 집은 하늘이가 집에만 있으니까 살림이 빠듯하지 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정숙의 시누이가 정수가 하늘이가 집안일 하느라 바쁜 거잖아라고 말했지만 최정숙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요. 밥하고 청소하는 게 다인데. 친척들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김하늘은 들고 있던 김치 접시를 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손가락 끝이 접시 가장자리에 닿아 있었지만 떨림을 감추기 위해 빠르게 손을 걷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김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떴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없었어요.
최정숙은 김하늘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조카와 대화를 이어갔고 화제는 어느새 최정숙네 집안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최정숙의 조카가 큰어머니, 준호 형이 요즘 회사에서 좋은 자리로 올라갔다면서요? 라고 물었을 때 최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래, 우리 준호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집안 내조가 좀 받쳐줘야 하는데. 최정숙은 말끝을 흐리며 김하늘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 시선을 따라 친척들의 눈도 일제히 김하늘에게 향했습니다. 김하늘은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조용해진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최정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기분 나빴어?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최정숙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김하늘은 고개를 들어 최정숙을 바라봤죠.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하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최정숙의 표정을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최정숙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죠. 최선? 이게 최선이야? 집안 체면이 뭔지도 모르면서 최선이라고? 친척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최정숙의 시누이가 정수가 사람들 앞에서 그만해라라고 말했지만 최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들 알아야 해요. 이 집에 시집와서 뭘 했는지, 체면을 얼마나 깎아먹었는지. 김하늘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지만 김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을 돌려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는 상 건너편에 앉아 있었고 김하늘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내렸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하늘은 그 침묵을 3초, 4초,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하지만 박준호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고 대신 박준호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물 넘기는 소리가 김하늘에게는 어떤 말보다 분명한 대답이었죠. 제사 자리가 파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난 뒤에도 최정숙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하늘이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최정숙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박준호는 최정숙 옆에 서 있었어요. 김하늘이 앞치마를 벗으며 어머님, 설거지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자 최정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오늘 그 태도가 뭐야? 어른들 앞에서 대드는 며느리가 어딨어? 김하늘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대든 적 없습니다, 어머님. 최정숙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김하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 집 체면을 생각하면 내가 입을 여는 게 아니야. 김하늘의 시선이 다시 박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준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만 최정숙 옆에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오래된 침묵이 거실을 채운 끝에 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하늘은 그 순간 박준호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한마디라도 감싸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좀 나가 있는 게 좋겠어. 김하늘은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고 그 한마디를 내뱉은 뒤로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최정숙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풀었고 김하늘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뒤돌아선 김하늘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간 김하늘은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벌 한 벌 옷을 접어 넣었고
서랍 속 작은 통장과 신분증을 챙겨 주머니에 넣었죠.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을 때 김하늘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 남은 최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복도로 나선 김하늘의 캐리어 바퀴가 바닥에 끌리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김하늘은 그 떨림을 주먹 안에 감췄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김하늘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눈밑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죠. 울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미 울 만큼 울었던 밤이 너무 많았기에 더 이상 남아있는 눈물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대로변까지 걸어 나온 김하늘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터미널이라고만 말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가 빼곡하게 차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터미널에 도착한 김하늘은 매표소 앞에 서서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익숙한 도시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김하늘은 그 어느 곳에도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친정에 전화를 걸 수도 있었지만 연로한 부모에게 쫓겨났다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김하늘의 시선이 전광판 아래쪽 작은 글씨에 멈췄어요. 시골 읍내로 가는 노선이었고 김하늘에게는 전혀 낯선 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낯설미 김하늘의 발걸음을 매표소로 이끌었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 그 순간에는 가장 안전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버스는 3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더니 어느 순간 농가 밭이 차창을 채웠고 신호등 대신 들길이 이어졌어요. 종점에 내린 김하늘은 작은 읍내 정류장에 캐리어를 세워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정류장 옆 작은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죠. 김하늘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 한 병을 사면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일할 데가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김하늘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지금 당장? 이라고 되물었고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잠시 생각하다가 산 너머 큰 농장에서 항상 사람을 구한다던데라고 말했습니다. 김하늘은 물병을 손에 쥔 채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김하늘은 아주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농로를 지나 언덕을 하나 넘으니 넓은 평지가 펼쳐졌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진 비닐하우스 지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농장 입구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대형 트럭 한 대가 엔진 소리를 울리며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하늘은 입구 옆에 서 있던 남자에게 다가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턱으로 안쪽을 가리키며 사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라고 했어요. 비닐하우스 사이 길을 따라 안쪽으로 걸어 들어간 김하늘은 창고 앞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석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김하늘은 그 이름도 이 농장이 어떤 규모인지도 알지 못했죠. 김하늘이 조심스럽게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강태석은 상자를 내려놓고 김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농사일 해본 적 있어요? 김하늘은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강태석은 김하늘의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나올 수 있어요? 김하늘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하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모종을 옮기고 상추를 수확하고 상자에 담아 무게를 재는 일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으며 햇볕에 탄 목덜미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김하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것과 다를 게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었죠. 여기서는 아무도 김하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석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지시를 할 때도 짧게 말했고 칭찬도 꾸짖음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하늘이 한 달쯤 일했을 무렵 강태석이 처음으로 김하늘에게 긴 말을 건넸어요. 수확한 채소를 트럭에 싣는 작업을 끝낸 뒤였습니다. 강태석은 트럭 옆에 기대서서 물을 마시다가 김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죠. 김씨, 일 참 꼼꼼하게 하네. 김하늘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고 김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태석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다시 물병 뚜껑을 닫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김하늘은 단순한 수확 작업을 넘어 포장과 분류일도 맡게 됐습니다. 강태석의 농장은 김하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곳이었어요. 비닐하우스만 수십 동이었고 뒤편에는 커다란 저온 저장 창고가 2채나 있었죠. 매일 아침 대형 트럭이 들어오고 나갔으며 일꾼들은 20명이 넘었습니다. 김하늘은 처음에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가장 늦게까지 창고에 불을 켜놓고 일하는 사람이 강태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김하늘은 이 농장이 어떻게 규모가 됐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강태석은 김하늘에게 출하 장부를 건넸어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김하늘은 장부를 펼쳐보았고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사이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살림을 꾸리며 가계부를 쓰던 습관이 여기서 쓸모가 있을 줄은 김하늘도 몰랐죠. 일주일 뒤 김하늘이 정리한 장부를 본 강태석은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 사람보다 훨씬 깔끔하네. 그 한마디에 김하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오래간만에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각이 김하늘의 가슴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직 확신이라 부르기엔 작았지만 분명히 따뜻한 것이었고 김하늘은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는 김하늘이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났습니다. 출하 장부를 맡은 뒤로 김하늘의 하루는 비닐하우스와 사무실을 오가는 것으로 바뀌었고 숫자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작물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나가는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태석은 김하늘이 장부를 넘길 때마다 한두 마디씩 설명을 보탰습니다. 이 품목은 여름에 단가가 오르니까 출하 시기를 맞춰야 해요. 이쪽 거래처는 물량이 크지만 결제가 느려요. 김하늘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장부 여백에 메모를 적었고 강태석은 그 메모를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년이 지나자 김하늘은 단순한 장부 정리를 넘어 거래처와 직접 전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아서 상대방이 되묻는 일이 잦았지만 몇 번을 반복하자 김하늘의 말투는 또렷해졌고
출하 일정을 조율하는 일에도 능숙해졌죠. 어느 날 강태석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김하늘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거래처 담당자와 단가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이번 물량은 지난번보다 많으니까 단가를 조금 맞춰주셔야 저희도 맞출 수 있습니다. 강태석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김하늘이 전화를 끊자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배웠어요? 김하늘은 장부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사장님이 거래처한테 전화하시는 거 옆에서 들으면서요. 강태석은 피식 웃었고 김하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사무실 안공기를 부드럽게 바꿔놓았어요. 김하늘이 농장에 온 지 1년이 되던 무렵에는 김하늘 없이는 출하 스케줄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일꾼들도 김하늘에게 일정을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트럭 기사들은 김하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강태석의 농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농산물 생산지였고 인근 도시의 대형마트와 직거래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계절마다 물량이 달라지는 탓에 유통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김하늘은 그 유통의 흐름을 몸으로 익혔고 어느 순간부터는 강태석과 나란히 앉아 다음 달 출하 계획을 함께 짜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도 김하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가게에 들르면 주인 아주머니가 김씨, 요즘 농장이 바쁘지? 라고 말을 걸었고 이장님은 마을 회의에서 강태석에게 옆에 좋은 사람 돈 내라고 슬쩍 말하기도 했어요. 김하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웃었지만 마을 안에서 자신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지만 여기서는 이름이 불릴 때 사람들의 눈에 호의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강태석과 김하늘 사이에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둘 사이에 극적인 고백이나 드라마 같은 장면은 없었어요. 다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자리가 만들어졌죠. 새벽에 비닐하우스 문을 열 때 강태석이 건네는 따뜻한 캔 커피 한 개, 출하가 끝난 저녁에 창고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보리차 한 잔 비가 오는 날, 강태석이 김하늘의 장화를 현관 앞에 미리 꺼내놓는 작은 행동들이 둘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혔습니다. 김하늘은 그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먼저 발을 내딛지 않았어요. 한번 무너진 사람은 다시 기대는 것이 두렵기 마련이었고 김하늘에게 결혼이라는 단어는 아직 상처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 저녁 그 거리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태풍 예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일찌감치 퇴근했고 비닐하우스 고정 작업을 마친 강태석과 김하늘만 창고에 남아 있었죠. 비바람이 창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거셌고 김하늘은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태석이 김하늘 옆에 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버텨요. 저 비닐하우스들 내가 처음 지을 때도 이런 바람 맞았는데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김하늘은 강태석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강태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에는 자신이 일군 것에 대한 조용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김하늘은 문득 강태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가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뒤 강태석은 창고 문을 열고 밖을 살피러 나갔고 김하늘은 뒤따라 나왔어요. 비에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석은 비닐하우스를 하나씩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고 김하늘은 손전등을 들고 옆에서 비춰주었죠.
마지막 비닐하우스까지 확인을 끝낸 강태석이 김하늘에게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발자국도 안 됐습니다. 강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씨, 아니 하늘씨. 이름을 고쳐 부르는 강태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죠. 나하고 같이 이 농장에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김하늘은 손전등을 쥔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김하늘은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김하늘이 대답했고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김하늘은 농장 옆 작은 숙소로 돌아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친 뒤에 고요한 밤 공기가 흘러들어왔고 김하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결혼이 떠올랐고 최정숙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으며 박준호의 침묵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 위로 지난 1년 동안의 날들이 천천히 겹쳐졌어요. 새벽 비닐하우스의 찬 공기, 장부를 넘기며 나눈 짧은 대화들, 벤치에서 나란히 마시던 보리차의 온도, 그리고 오늘 밤 강태석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김하늘은 강태석을 찾아갔습니다. 강태석은 창고 앞에서 상자를 옮기고 있었고 김하늘이 다가오는 걸 보자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돌렸어요. 김하늘은 강태석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같이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김하늘의 입술이 2번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강태석은 아무 말 없이 김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말은 필요하지 않았죠. 창고 뒤편으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비닐하우스 위로 늦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강태석 옆에 나란히 서서 농장을 바라봤어요. 이곳이 자신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무게로 느끼면서요. 김하늘과 강태석의 재혼 소식은 마을 안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읍내 가게 아주머니가 단골 손님에게 말했고 단골 손님이 옆 마을 친척에게 전했으며 그 친척이 도시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로 흘렸죠. 소식이라는 건 원래 그런 식으로 퍼지는 것이었고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전혀 다른 형태가 되어 도착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김하늘의 재혼 소식이 최정숙의 귀에 닿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은 최정숙이 매주 나가는 동네 경로당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최정숙은 늘 그 자리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먼저 말을 꺼내고 가장 오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차를 한 잔 마시며 손녀 이야기를 하던 중 맞은편에 앉은 이씨 아주머니가 슬쩍 화제를 돌렸어요. 정숙 씨, 그 며느리 있잖아. 준호 전처. 최정숙의 찻잔이 입술에 닿은 채로 멈췄습니다. 하늘이? 그 애가 왜? 이씨 아주머니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재혼한다더라. 시골 농장하는 사람이랑. 최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고 코끝으로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농장? 촌에서 밥하는 남자랑 재혼한다고? 최정숙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조소가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이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라고 하던데 꽤 시골이래라고 덧붙였고 최정숙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며 웃음을 터뜨렸죠.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대로 가는 거지. 옆에 앉은 박씨 아주머니가 정숙 씨,
그래도 사람이 새 출발하는 건데라고 말했지만 최정숙은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새 출발은 무슨 쫓겨난 년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간 거야. 딱 제 수준이라니까. 최정숙의 웃음소리가 경로당 안을 채웠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색하게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최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김하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 얼굴 위에 시골 농장이라는 단어가 겹쳐졌죠. 최정숙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대체 어떤 꼴로 사는 건지 내 눈으로 봐야겠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최정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경을 가겠다는 것이었죠. 쫓겨난 며느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남자와 사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보따리를 풀어놓겠다는 계산이 최정숙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정숙은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린 뒤에야 박준호가 받았고 최정숙은 인사도 생략한 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하늘이가 시골에서 재혼한다는 거 너도 들었지? 수화기 너머로 박준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들었어. 박준호의 대답은 짧았고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최정숙은 그 무덤덤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죠. 나 결혼식 날 가볼 거야. 어떤 꼴인지 한번 보게. 박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엄마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어요. 최정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만히 있긴, 내가 쫓아낸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봐야 속이 시원하지. 박준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고 최정숙은 통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동네 모임에서 한두 번만 물으면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최정숙은 날짜와 장소를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날이 다가올수록 최정숙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린 구경거리가 생긴 것처럼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고 갈지 고르기도 했죠. 가장 비싼 정장을 골랐고 핸드백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최정숙의 얼굴에는 자신이 더 나은 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시골 농장에서 열리는 결혼식이라면 마당에 평상 깔아놓고 막걸리나 돌리는 수준일 거라는 상상이 최정숙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최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면서도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죠.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을 때 도착 예정 시간은 2시간 반이었습니다. 최정숙은 고속도로에 올라서며 라디오를 틀었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저게 그년이 선택한 삶의 수준이구나. 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농가 밭이 넓어질수록 최정숙의 확신은 커졌고 빗나간 우월감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어 읍내를 지나자 길은 점점 좁아졌어요. 비포장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정숙은 차가 흔들릴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데서 산다고? 진짜 끝이다, 끝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들을 돌리던 최정숙의 눈앞에 농장 입구가 나타났어요. 최정숙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내린 최정숙의 시선이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입구 양쪽으로 늘어선 대형 트럭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직 그 트럭들의 의미를 잊지 못했습니다. 최정숙은 핸드백 끈을 고쳐 잡으며 농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발밑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최정숙 자신의 심장 소리와 겹쳤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천막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꽃장식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최정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예상했던 초라한 풍경을 찾으려 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정돈된 작업장, 끝없이 이어진 비닐하우스, 번호판이 제각각인 대형 냉동 탑차들, 그리고 양복을 차려입고 하객석으로 향하는 사람들. 최정숙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이번에는 비웃음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미간에 주름이 잡혔고 선글라스 너머로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의 예상과 어긋나고 있다는 감각이 최정숙의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최정숙은 그 감각을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세차게 젓고는 천막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선 최정숙은 뒤쪽 빈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객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테이블마다 자리가 빽빽하게 차 있었어요. 최정숙은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를 훑어봤습니다. 시골 결혼식이라면 을에 나올 법한 비닐 식탁보나 일회용 접시를 예상했지만 테이블에는 하얀 린넨보가 깔려 있었고 도자기 접시 위에 네킨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죠. 최정숙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얼른 시선을 거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최정숙의 귀에 걸렸어요. 오늘 축의금 얼마 쌌어? 나는 50인데 우리 조합장님은 100 넣었다더라. 조합장이라는 단어에 최정숙의 고개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강 사장님이 우리 조합 유통 물량 절반을 책임지는데 축의금을 적게 쌀 수가 있나? 다른 남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지. 이 지역 농산물이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건 전부 강 사장님 라인이잖아. 최정숙은 두 남자의 대화를 듣는 척하지 않으려 시선을 앞으로 돌렸지만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꿈틀거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천막 앞쪽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식이 시작됐고 사회자는 신랑을 소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 강태석 씨는 이 지역 농산물 유통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시죠. 농지만 해도 수만 평, 저온 저장 창고 2곳, 그리고 이 자리에도 보이시겠지만 냉동 운송 차량 수십 대를 운영하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농업 경영인이십니다. 사회자의 말이 천막 안을 울렸고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정숙의 박수치던 옆자리 아주머니가 최정숙을 힐끗 보며 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최정숙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고개만 한번 끄덕였죠. 단상 위로 강태석이 올라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강태석은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수십 년간 땅 위에서 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어요. 강태석은 마이크를 잡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옆에 설 사람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 말에 하객들이 웃음과 함께 다시 박수를 쳤고 최정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자신의 손만 무릎 위에 놓인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이어서 김하늘이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김하늘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꽃다발을 든 손은 단정했습니다. 김하늘은 하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고개를 들었을 때 김하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최정숙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아는 김하늘은 저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최정숙이 기억하는 김하늘은 늘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살피며 불려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상 위에 서 있는 김하늘은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갔고 자기 목소리로 인사를 했으며 자기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김하늘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천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이 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다시 서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저를 믿어준 이 마을 분들과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 덕분입니다. 김하늘이 강태석을 바라보며 웃었고 강태석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고 앞줄에 앉은 마을 어르신 몇 분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최정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김하늘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맴돌았고 단상 위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정숙은 고개를 돌려 천막 밖을 바라봤어요. 입구 쪽으로 늘어선 대형 냉동 탑차들이 보였고 그 너머로 끝없이 이어진 비닐하우스 지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촌놈의 밭이라 비웃었던 그 풍경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최정숙의 눈에 들어왔죠. 수십 대의 트럭, 수만 평의 농지, 지역 전체의 유통을 책임지는 사업. 최정숙이 쫓아낸 며느리가 선택한 삶은 최정숙이 상상했던 초라한 시골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은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며 강태석과 김하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최정숙은 뒤쪽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을 이장이 강태석의 손을 잡으며 이 지역의 기둥이지, 기둥이라고 말했고 옆에 서 있던 농협 관계자가 강 사장님 없으면 우리 조합 유통이 안 돌아갑니다라고 덧붙였어요. 강태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 같이 한 거죠라고 대답했지만 사람들의 태도에서 강태석이 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정숙의 눈이 다시 김하늘에게로 향했어요. 김하늘은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받고 있었고 마을 아낙네들이 김하늘의 손을 잡으며 하늘씨 정말 축하해라고 말할 때마다 김하늘은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감싸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시댁에서 시중을 들던 김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가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고 불려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지만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으며 몸을 세웠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온 최정숙은 농장 마당 한가운데에 섰어요. 트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최정숙의 정장 자락을 흔들었고 멀리서 일꾼들이 하역 작업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정숙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농장 전체를 바라봤어요. 비닐하우스, 저장 창고, 트럭, 작업장, 그리고 천막 안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최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어떤 삶을 다시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자신이 촌놈이라 비웃었던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이 최정숙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최정숙은 아직 그것을 입 밖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백 끈을 움켜쥔 손가락만이 하얗게 질린 채 최정숙의 속마음을 대신 말하고 있었어요. 핸드백 끈을 움켜쥔 채 서 있던 최정숙의 발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발걸음이었죠. 천막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이대로 차에 올라타 돌아가기엔 속에서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뭉쳐 있었습니다. 최정숙은 트럭과 트럭 사이를 느린 걸음으로 지나며 농장 안쪽을 바라봤어요. 일꾼 2명이 상자를 지게차에 싣고 있었고, 저 멀리 비닐하우스 앞에서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전체가 하나의 세계였고, 최정숙은 그 세계 바깥에 혼자 서 있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느끼고 있었죠. 천막 안에서 식이 마무리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김하늘과 강태석도 천막 입구 쪽에서 나란히 서서 돌아가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숙은 그 모습을 트럭 옆에서 지켜봤어요. 김하늘은 하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강태석은 김하늘 옆에서 악수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하늘의 손을 잡으며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김하늘의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번졌죠. 최정숙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김하늘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알던 김하늘이 진짜가 아니었던 건지 그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하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을 때 최정숙은 비로소 발을 옮겼습니다. 한 발 한 발 천막 입구 쪽으로 다가가는 최정숙의 걸음은 아까와는 전혀 달랐어요. 농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당당한 구경꾼의 걸음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사람의 무겁고 더딘 걸음이었습니다. 김하늘이 돌아가는 하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고개를 돌렸을 때 최정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김하늘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놀라움도 분노도 아닌 표정이었죠. 다만 김하늘의 눈이 최정숙을 알아보는 데 걸린 시간은 아주 짧았고, 그 짧은 순간 동안 김하늘의 눈동자 속에서 무수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최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준비해왔던 비꼬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어딘가 주저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죠. 하늘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최정숙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시댁에서 김하늘을 부를 때는 늘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였고, 이름 뒤에는 반드시 명령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만 부르고 말이 끊겼어요. 최정숙은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잠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김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잘 사는 것 같구나.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최정숙의 입술이 여러 번 달싹거렸고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김하늘은 최정숙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숙의 얼굴에서 과거의 그 날카로운 눈매 대신 움츠러든 기색을 읽었고, 핸드백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도 보았어요. 김하늘의 가슴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던 명절, 친척들 앞에서 들었던 면박, 박준호의 침묵, 캐리어를 끌고 나서던 복도의 긴 어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김하늘은 그 기억들에 삼켜지지 않았어요. 과거는 분명히 김하늘을 아프게 했지만 지금 김하늘이 서 있는 자리는 그 과거 위에 김하늘 스스로가 쌓아 올린 곳이었으니까요. 김하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래간만이네요.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단정했습니다. 최정숙은 그 목소리에서 과거의 김하늘이 보여주던 눈치나 비굴함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죠. 김하늘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최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망은 안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김하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용서도 아니었고 화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담담함이 그 문장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최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비해왔던 말도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풀어놓으려던 이야기 보따리도 전부 쓸모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몰라 눈동자만 흔들렸죠. 최정숙이 간신히 입술을 달싹거렸을 때 김하늘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선언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과거와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말이었습니다. 김하늘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어요. 대신 오랜 시간 동안 자기 힘으로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정숙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시선이 바닥에 닿았고 구두 끝이 자갈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거울 앞에서 고른 정장과 새 핸드백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비로소 느꼈죠. 최정숙이 평생 지켜온 체면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세계 안에서만 통하는 껍데기였다는 사실이 발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최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돌아서는 최정숙의 등이 아까보다 작아 보였고 걸음은 왔을 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자갈을 밟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최정숙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김하늘은 최정숙의 뒷모습이 트럭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김하늘은 그것을 억누르지도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느끼는 대로 두었습니다. 잠시 뒤 강태석이 다가와 김하늘 옆에 섰어요. 괜찮아요? 강태석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천막 안에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김하늘의 이름을 불렀고 김하늘은 그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읍내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김하늘을 불렀고 옆에는 이장님 부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죠. 김하늘은 강태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강태석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김하늘은 천막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하늘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몇 년 전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던 그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김하늘의 등 위로 5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농장 마당에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쫓겨난 며느리였지만 김하늘은 결국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